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편에 관한 요금 하겠습니다. 우편에 관한 요금 별납부터 하겠는데요. 요금 별납입니다.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요금 별납이라고 하는데, 잠깐요. 깜빡이 할 뻔했습니다. 우리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제가 지금 수강하신 분들은 읽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먼저 기출문제 보시면 2014년도에 국내 우편 요금이 나왔었죠. 국내 우편 요금이 나왔기 때문에 2014년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2016년에는 아무래도 조금 뒤처지는 편인데, 오히려 이쪽에서는 이와 관련돼서는 송달 기준이라든가 우편 서비스의 종류 이런 쪽이 더 오히려 숙제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편 송달 기준을 이렇게 보니까요, 2008년도에 우편물 송달 기준 출제되었고 2010년도에 우편물 송달 기준 출제가 되는데 12년, 14년 출제되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2016년에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개념 보시면 동일인이 동시에 A가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 중량, 우편 요금 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경우에 개개의 우편물에 우표를 첨부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대신 우편물 표면에 요금 별납의 표시만 하고 도장 찍는 거죠. 보통 우표라고 가정하고요. 이 300원짜리 이렇게 우표를 어떻게 붙여야 된다고요? 이렇게 침으로 붙여야. 그래서 기분 나쁘다. 비싸진 게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침으로 붙여가지고 여기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많다 이거죠. 많아요. 그럼 이게 많은 기준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많다는 것이 서로 상대되지 않습니까? 뭐 10개도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100개 정도 돼야 배포 크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규모가.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되겠습니다. 많다는 개념. 그래서 어느 정도 많아야 사실상 우표 붙이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도장만 스탬프만 찍어서 인정할 것인지. 요금 별납의 표시만을 하고 요금을 일괄하여 현금으로 별도 납부하는 제도로서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고요. 의 보시면 고객은 우표를 붙이는 수고를 줄 수 있고 우체국은 소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소인이 뭐냐면 우표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찍어야 재사용 못하겠죠? 우표 이렇게 재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니까. 관할지방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이 가능한. 의 보시면 소인을 생략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업무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그래서 업무 간소화가 첫 번째 되겠네요.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하고요. 두 번째, 다만 간단한 보험의 표시로도 요금 납부가 증명되기 때문에 접수 시 입회, 인계 시 접수 통지서, 배사 등의 절차를 잘 지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모두 접수할 수 있으면 10통 이상이어야 되네요. 통상과 보통 소포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표 우편물도 둘 다 가능한데 몇 통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10통 이하에 그래서 많다는 기준이 10통이 되어 있습니다. 10통. 요금 별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금 훈납이 있습니다. 요금 훈납은 뭐였습니까? 요금 훈납. 나중에 요금을 뒤에 납부하는 제도겠죠? 예상거래 되겠네요. 일종의 예상거래. 근데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개념 보시면 요금 훈납이란 우편물의 요금을 우편물을 발송할 때 납부하지 않고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미리 담보금을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매월 10만원의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라면 얼마를 납부해야 되겠습니까? 20만원을 납부해야 되겠죠. 20만원을 담보금으로 예치하고, 담보금으로 예치한 후에
신용 체크카드에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발송한 후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 하나 예치해 둬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 금액에 대해서 매월 한 10만 원 정도 사용했다면 다음 달 10만 원 납부하면 되겠죠. 이 제도는 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공공기관, 은행, 회사 등이 요금 납부를 위한 회계 절차상 전자금을 줄이고 동시에 우체국은 우표의 소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취급 대상 보시면 대상 우편물입니다. 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및 속보 우편물, 모사 전송 우편물, 우편 요금 계기 사용 우편물, 계기 질량 중량 이렇게 재는 거 있죠. 저울에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 반환 우편물 중 요금 혼합으로 발송한 등기 취급 우편물, 요금 수취인 칩을 특급 우편, 이 그린 우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우편물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0통 이하, 죄송합니다. 10통 이하라겠나요? 10통 이상이겠죠? 10통 이상. 그래서는 우리가 100통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및 소포 우편물의 경우에는 요금 혼합 제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조건 보시면 우편물을 발송하는 우체국이나 배달할 우체국을 이용 우체국으로 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 우체국장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 수취인 부담 제도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죠? 상대방이 요금 수취인 제도. 요금 수취. 일단 적용했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요금 뭐가 있어요? 수취. 발송물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제도 되겠네요. 착불 서비스죠. 착불 잡으시면 되겠네요. 개념 보시면 배달 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해 우편 요금을 발송인에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약자가 미리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의 표시를 하나 하여 나눠준 엽서나 봉투를 사용하여 발송인은 요금을 내지 않고 보내는 형태입니다. 콜렉트콜 전화도 있었죠. 콜렉트콜 공전화에서 긴급사항이 있었을 때 역시 돈이 없을 때 자제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도 사용하신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불 서비스 콜렉트콜은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면 받죠. 그렇지 않으면 끊으자고 했죠. 요즘 거의 그런 경우는 없겠죠.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니까. 주문을 받기 위한 경우나 소비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취급 조건 보시면 취급 대상은 통상 우편물, 등기 속보 우편물, 계약 등기가 가능하며 부가수 취급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가능하네요. 발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발송 유효의 기간은 2년 이내로 계약 시에 정한다. 그래서 발송 유효 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식품 많이 생각하면 좀 특이한 제도일까요?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러죠. 2년 이내네요. 2년 이내로 기간이니까 이내가 되겠죠. 유효기간 2년. 시험도 쉽지 않다. 유효기간이 갖다 놓잖아요. 1년이다. 틀리겠고요. 2년 정도는 유효기간. 상하는 물건도 아닌데.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믿고 그래 하자 이거죠. 공공기관은. 우편요금 감액 조건이 있습니다. 우편요금 감액 조건. 우편요금. 감액제도. 감액제도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죠. 싸게 주겠다 이거죠. 깎아주겠다. 할인해주겠다 이거죠. 할인 서비스. 요금 할인 서비스 감액제도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겠죠. 법에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양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때는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표준 제품, 일종의 표준 제품을 다량으로 발송할 때는 이쁜 고객이니까 고객 입장, 회사 입장에서 회사란다 우체국 입장에서는 깎아주겠다 이거예요. 수수료를 감액 대상 보시면 먼저 감액 대상에서는 대상은 통상 우편물이 있네요. 통상 우편물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기 간해물 좀 읽어봐야 되나요? 정기 간해물 중 발행 주기가 일간, 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후납 일반 우편물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정기 간해물의 공공성, 최소 발행 무수 및 광고 게재 한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기 간해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간해물 중에서도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보면 주간지 있죠? 주간지. 일요시사라든가 주간지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매주 동일하게 발행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통상우편을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이에요. 48쪽 이상인 책자의 이상입니다. 이상인 책자로서 인쇄, 재본되어 발행인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문칭 중 어느 하나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인쇄적으로서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후납 일반 우편물은 또 가능하겠습니다. 감액 조건에서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은 우편물로서 1회에 2,000통 이상 1회에 2,000통 2,000통 이상을 한꺼번에 보낼 때는 또 감액해 주고요. 2,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일반 우편물 또는 1회에 1,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후납 일반 우편물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요금 별납이고요. 이건 별납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1회에 1,000통은 요금 혼합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합 제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잘했나 보죠. 대부분 잘하려고 하는 거죠. 당의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간 3회입니다. 연간 3회 구매 안에서 1회에 1,000통, 5,000통이에요. 어려요. 이게 국회의원, 짜증나요. 국회의원. 그래서 3회에서 5,000통이네요. 지역구에게 5,000통 보내야 되겠죠. 1년에 3회입니다. 1년에 3회. 그 다음에 1회에 5,000통.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는 이런 일반 우편물, 요금 별납, 요금 후납 둘 다 가능하네요. 요금 별납, 요금 후납 둘 다 가능한데요. 그 다음에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후납 등기 우편물. 그래서 1회에 등기 10통 이상은 등기와 관련돼서 인정해 주겠다 이거고요. 이건 별납, 후납 둘 다 가능합니다. 이 질문을 주의할 필요 있겠네요. 등기와 관련돼서는 별납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후납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의 광고에 관한 법률로서 우편물로서 종류와 규격이 같고 1회에 2,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우편물 또는 1회에 1,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후납 우편물에 대해서도 제가 감액 제도를 인정해 주고 있고요. 소포 우편물입니다. 소포 우편물은 1회에 2개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또는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 후납 우편물 중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또는 보통 소표 우편물에 해당되겠습니다. 발송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1회에 2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사전의 계약에 따라 발송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 소포는 분량이 크죠? 분량이 커서 금액이 비싸겠죠? 비싸니까 개수가 좀 적어져야 되네요. 50개. 그 다음에 우편물로서 50개라는 것은 좀 주할 100개가 아니네요. 소포 우편물, 통상 우편물 있고,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이 있는데, 이 소포 우편물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1회에 2개 이상 하는데, 이게 몇 개까지요? 월 50개. 월 50개. 그 다음에 등기 우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등기와 관련돼서는 월 50개 이상 50개라는 걸 주의하겠습니다. 숫자는 100개 정도로 하겠네요. 여기서는 1000개 하다가 1000개 단위로 나오다가 1000개 단위로 나오다가 갑자기 50개 나오니까 느낌이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아마 100개 하면 딱 섞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편 요금 등의 반환 청구 제도를 보시면 개념 우편에 관한 요금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서비스보다 많은 요금을 받았을 경우는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를 인정할 경우 신속한 우편 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어 우편법은 대통령으로 정한 것에 하나에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주체가 대통령입니다. 요금 반환 제도가 있는데 우편 등 요금에 우편 요금 등의 반환 사유와 범위 및 청구 기간 보시면 이건 아마 좀 체크 좀 하시고요. 우편 요금 등의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반환 기간은 대통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를 보시면 우편 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 징수한 우편 요금. 그래서 너무 많이 누가 잘못한 거죠? 우편 관서. 우체국에서 과다 300원 받아야 될 걸 500원 받은 경우에는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환 우체국 당일 우편 요금 등을 납부한 우체국에서 반환하고요. 우편 요금을 납부한 60일 동안에 60일 이내에 우리가 반환 청구 기간이 해당되고요. 그래서 과실에서 과다 청구인데,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과소 있죠. 경정 청구라고 있죠. 경정 청구 인정되겠네요. 과다는 경정 청구, 과소는 수정 청구라고 하죠. 세법에서. 너 많이 받았을 때는 다시 돌려줘야죠. 적게 받았을 때는 다시 납부하라고 해야 되나요? 특수취급 수수료를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수취급 우편 수수료, 특수취급이었는데 특수취급 수수료를 깜빡한 거죠. 이렇게는 다시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설 우체통의 이용을 폐지하거나 사용을 폐지시킨 경우에 폐지한 다음 날부터의 납부 수수료 잔액입니다. 여러분 사사함 제도 있죠? 사사함 제도. 이걸 폐지시켰는데 납부가 계속된 경우에는 반환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짜 나왔으니까 폐지한 다음 날부터는 폐지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폐지한 날부터가 아니에요. 폐지한 날부터가 아니라 다음 날이라는 사실. 민법에서 날짜가 중요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음 날부터. 폐지는 다음 날부터 주자 이겁니다. 폐지 몰라요? 종이. 폐지는 다음 날부터 주셔야 됩니다. 폐지는 언제부터 주자고요? 다음 날부터. 폐지가 바로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주시면 안 돼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폐지는 하루 놔뒀다가 부피가 좀 커지잖아요. 클 수도 있으니까. 혹시 합니까? 또 폐지가 폐지를 불러올지. 그래서 폐지한 날 수거하시지 말고요. 폐지는 언제부터 수거하자고요? 하루 정도 다음 날부터. 또 어떤 분은 또 빙긋이 웃는 분도 계시네. 폐지는 다음 날부터. 이게 여러분들 아무튼 민법 우리 교정에서요. 교재에서 날짜 나오면 중요합니다. 날짜가 날부터인지 다음 날부터인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만약에 나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폐지 또는 취소한 날부터 청구 기간도 다르잖아요. 청구 기간은 반환 사유는 다음 날부터인데 청구 기간은 폐지한 날부터. 그래야지 하루라도 덜 손해죠. 하루라도. 폐지한 또는 취소한 날부터 당장 폐지 또는 취소한 날부터 여러분한테 청구해야 돼요. 청구는 언제부터요? 날부터. 우편요금 반환 청구서의 접수를 보시면 청구인의 반환 청구를 검토하거나 수리하기로 결정한 때는 우편요금 반환 청구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에 봉투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우편요금은 현금으로도 반환할 수 있지만 우표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표요금과 관련해서 돈의 가치는 우표는 인정하고 있다. 우표로 여러분들 혹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표 여러분 수집 해보셨죠? 네, 수집. 우표 수집도 한때는 굉장한 열풍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귀우표는 같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입니다. 이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은 2016년 출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후보입니다. 출제 예상 후보. 긴장되십니까? 2016년 시험 본다니까? 오, 그러신가 봐요. 예상 후보입니다. 후보인 이유가 있죠. 2008년에 출제가 되고 나서 지금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죠? 유해적보. 이 내용만 아시면 되는데. 유해적보. 해충은 어때요? 유해하다 이거죠. 유해하다. 해충은 유해하고 나쁜 거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런 것을 보상해줘야 된다. 유해 적법.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네요. 유해 적법. 크무 집어나 외인데 또 외국 느낌이 나고요. 유해 적고 하면 중국 쪽에 홍콩 영화 쪽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아닌다 하시면 그만 하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입니다. 출제예상 순서입니다. 적어줘야죠. 이게 동영상 강의는 좋습니다. 제가 딱 예상해서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 그러나 오프라인 강의는 지나가 버리죠. 무슨 말 했다고 하면 제가 증거가 안 남잖아요. 동영상 강의 증거가 안 남습니다. 그래서 2016년 출제 후보입니다. 유해 적법.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제도를 보시면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최신 간서가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발송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누가 잘못한 거죠? 최신 간서가 잘못한 거죠. 최신 간서가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경우는 최신 간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같지만 이것은 이렇게 넘어도 안 되겠네요. 손해배상이라 할까요? 손해배상. 그다음에 그죠? 손실보상. 이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랐습니다. 법에 따르지 않았고 이런 경우에는 피해가 있은 경우에 위법한 행위에 피해,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피해 일 때는 돈으로 상대방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먼저 보죠. 위에 보시면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이라 하면 우편물의 취급 중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고의 과실 따라야 돼요. 고의 과실. 성질에 보시면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관서의 고의 과실을 요건하는 점에서 우편관서의 고의 과실을 요건하지 않냐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과 부가취급 여부 재산적 손해 여부를 요건하지 않는 이용자 시급제도와 성질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용자 실비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쌤은 이 중에서 한 문제가 비교해서 출제가 될 테니까요.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성질상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낙인 얻은 수취인이다. 그래서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다. 피해를 봤으니까요. 피해. 정성 들여서 보내신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이 듬뿍 담긴 1년 동안 농사하신 김치를 보냈는데 우체 최신관에서 분실했다든가 사랑의 마음까지 청구해야 될 판에 그래서 수취인이 시골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을 대신해서 수취인이 우체국 간서에 가서 배상 청구하는 거죠.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 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이럴 때는 면책사유입니다. 이게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면책사유도 있네요. 면책사유. 불가항력, 천재지변 이런 게 있겠죠. 불가항력.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었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다. 이럴 때 면책사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편물을 교부할 때 외부의 파손 흔적이 없고 또 등량의 차이가 없을 때 상대방은 파손됐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의 흔적도 없고 중량 그 자체가 그래서 우체국에 가시면 이렇게 저울에서 항상 질량 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울 있죠? 카운팅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량이 같다면 파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배상해주지 않는다 이거죠.
세 번째,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 수취했을 때 수취인이 받았어요. 정당하게. 그리고 나서 고객의 변심입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수취인 먼저 발송인하고 수취인 관리에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누가 가능하다고요? 먼저 발송인하고 수취인이 둘 다 청구권자를 청구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최신 장서에 이 사람이 청구해야 되고 이 사람이 청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청구할 때 이 사람은 유임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그래서 손해배상이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사람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청구하겠죠. 당사자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손해배상의 우편 법령 규정에 의하여 발송된 우편물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및 배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손실액이 손해배상 금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실제 손해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 정도로 배상해 주고요. 범위를 보시면 먼저 예를 들어서 손실배상 금액이 손해배상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근데 실제 손해액은 9만 원이었어요. 그럼 어떤 걸 지급한다고요?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다 이거죠. 통상우편물과 소표우편물로 나눠서 손해봤을 때라든가 망신, 잊어버렸을 때 최고 한도를 정해놨는데 일반은 없고요. 일반은 해주지 않습니다. 일반.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우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실했어도 분실이 하지 않고 일반 우편물이 중요하지 않는 되게 일반 우편물이죠. 그래서 창고에 가시면 이렇게 번호를 가면 등기로 하실 거예요? 일반 우편으로 하실 거예요? 그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똑같은 우편물에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으면 되게 일반 우편물로 보내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잊어버려도. 우체 되게 이런 일반 우편 우체통에 이렇게 꽂아놓고 가시죠? 등기입니다. 등기는 10만원까지고요. 송달 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 배달, 우편 요구 및 등기 취급 수수료입니다. 이쪽 파트는 손해배상의 범위 파트는 별표 치고요. 이거 계산 문제라고 적습니다. 지금 시간에 하지 않고요. 계산 문제라고 적어봅니다. 왜 이걸 계산 문제라고 하냐면 이게 2014년도에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이미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또 적어야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계산 문제를 추리하자. 계산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다음에.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아마 그 당시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모의고사 때 한 서너 번 풀어줬습니다. 웃으면서 했는데, 이거 뭐 더하기도 아니고 더 나누기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아마 이게 계산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손망실의 최고 금액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손망실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하니까 10만원과 50만원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10만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통상우편물로 등기를 보냈을 때, 등기를 발송했을 때 2일 이상 지연이 되었다. 2일 이상 지연이 됐다. 얼마를 손해배상 금액으로 책정이 되느냐 이겁니다. 일단 주어지죠. 우편요금 7,500원, 1,500원 주어질 거고요. 등기 취급 수수료 4만원. 너 맞나요? 너 맞네. 등기 취급 수수료 2만원 할까? 2만원. 그래서 얼마를 상대방한테 줘야 되는 거죠? 7,000원, 7,500원, 7,000원이라 했나요? 7,500원이라 했나요? 이렇게 방금도 잊어버렸잖아요. 둘 다 더해서 줘야 된다. 이런 계산 문제가 국제우편 쪽에서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계산 문제일 겁니다. 나온다면, 출제한다면.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 뭐가 되죠? 말이 시가 되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 계산 문제화 할 수가 있겠어요. 머리 아픕니까? 그다음 이게 당일 특급이죠. 이 당일 특급을 계산 문제 만들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일 특급 10만 원인데 당일 특급의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당일 저녁 몇 시까지죠?
8시까지 배달해 주잖아요. 근데 만약 다음날 0시에서 20시 전까지 배달했다면 국내 특급 수수료만 부담하고요. 배상해 주고요. 다음날 20시 이후에 배달했다면 우편 요금 및 국내 특급 수수료를 배당하겠습니다. 다음 이거죠. 발송인이 당일 특급을 보냈는데, 당일 특급을 발송하였는데, 다음날 20시 이후에 배달이 되었다. 얼마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럴 때는 방금 했죠. 우편 요금 더하기 플러스 국내 특급 수수료 해야 되겠고, 만약에 20시 이전이었다면 다음날 공시부터 이게 시간 지난 거죠. 원래는 다음날 보내면 안 되죠. 당일 특급은 당일 8시까지 보내야 돼. 야간 20시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20시까지 보냈는데 늦은 거죠. 20시까지 보내야 되는데 0시니까 4시간 늦었네요. 맞죠? 4시간. 네. 4시간 늦었을 때는 얼마만 주면 돼요? 특급 수수료를 다시 환불해 주면 된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다음날 20시 후, 하루 지났죠. 하루. 이럴 경우에는 죄송하니까 우리한테 우편 요금하고 국내 특급 수수료 이런 개념으로 이쪽은 한번 정리하면 문제 참 좋겠는데요. 만들어내면 출제자라면 응용력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당일 특급을 굳이 4시까지냐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할 필요 없잖아요. 이 손해배상부 하면 당일 특급은 8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8시라고 하면 또 안 되겠네. 20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응용돼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출제 예상 수행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이게 추세가 되면 계속 만들어냅니다. 계산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2길 오전 특급도 여러분들이 다음날 16시네요. 2길 오전 특급은 국내 특급 수수료고요. 2길 오전 특급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다. 다음날 16시 2길 오전 특급은 우리가 2길 오전은 12시 기준으로 하잖아요. 12시가 아니라 4시간 정도 늦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도 방금 당일 특급도 4시간 경과한 후에는 수수료 다시 돌려주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송달 기준부터 20시간 이상 지역 배달 우편 요금 및 국내 특급 수수료 배달 2길 특급입니다. 2길 특급은 10만원, 송달 기준일보다 2일 이상 지역 배달 우편 요금 및 국내 특급 수수료입니다. 소포의 경우는 보통이 오고요. 보통 소포는 오고요. 등기의 경우는 기록이 나기 때문에 50만원 한도에서 한도 50만원입니다. 송달 기준일보다 2일 이상 지역 배달, 우편 요금 및 등기 취급 수수료, 당일 특급은 50만원에서 다음날 0시부터 20시 전까지 배달의 경우에 국내 특급 수수료, 다음날 20시 이후 배달의 경우에는 우편 요금 및 국내 특급 수수료, 2길 오전 특급은 50만원에서 다음날 16시 이후 배달, 국내 특급 수수료, 송달 기준보다 24시간 이상 지역 배달, 우편 요금 및 국내 특급 수수료.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출제하겠습니다. 출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긴장하시고요. 혹시 제가 사라지면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접수일, 송달 기간인 공휴일, 특급 우편물은 제외하고요.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제외하고요. 지연 배달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합니다. 지연 배달이 예외. 아까 면책 규정이었죠? 면책 규정과 지연 배달하고는 다르죠. 지연 배달이 여러분들 명절 때 정상적으로 배송이 될까요? 어렵겠죠. 이럴 경우에는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지연 배달. 그래서 명절 때 보면 명절 한 3, 4일, 설이나 추석 한 3, 4일 전에는 안 받죠. 택배를. 도저히 정상적으로 배송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 추석 등의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지연 배달되는 경우라든가 우편 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수취인이 부재하는 등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지연 배달되는 경우 우편 번호가 체계가 바뀐다 하겠습니다. 6자리 체계에서 5자리 체계로 바뀝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상식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편 번호 체계가 바뀐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와라 우편물 아무튼 제가 준비해 왔죠. 우편 번호가 바뀝니다. 우편 번호. 못 찾겠네요. 아무튼 바뀐다는 거. 이런 것은 그냥 기본적인 업무니까요. 우리가 이 우편 및 금융 상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시험 보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도 반드시 출제합니다. 물론 아까 같이 계산 문제화 시켜서 어렵게 출제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60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도록 문제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저도 과거에 시험 출제위원회 해보면, 물론 이쪽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또, 부인님. 이쪽은 아니었고요. 다른 쪽에서 저희들 경제 쪽, 경제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관련돼서는 금융 쪽, 이런 쪽에서는 해보면 출제를 할 때 기존의 기출문제 다 수고해서 논란이 여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0%, 80%는 하죠. 자격증 시험은 보통 60점 정도니까요. 그리고 한 10문제 정도는 창작을 동원한다. 창작도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걸 응용해서 아까 같이 재작년에 국제 쪽에서 손해배상 쪽이 나왔다면 우리는 국내에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요. 비슷하게 응용하는. 그래서 우리 우편금융상식도 수련 범위를 딱 정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출제자가 없습니다. 출제위원이 출제자란다. 저자.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가 누굽니까? 우정사무본부에서 정해주잖아요. 우정청에서 딱 프린트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저희 우편 및 금융상식을 저자라고 하신다면 약간의 그렇습니다. 저자는 우정청에서 시험 범위 딱 정해줘서 프린트물 파일로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공부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책과 만드신 거고요. 책으로. 아무튼 기본적인 논문은 아셔야 됩니다. 우편번호는 6자리 체계에서 5자리 체계로 바뀌었다는 거. 우편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지금 방금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연 배달되는 거. 천재지변도 불가항력, 지연 배달해서 설명달, 천재지변, 중요한 건 아니고 면책 사유가 아니라 우리가 지연 배달 사유에서는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청구 절차입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절차. 우편물 수취 거부자의 신고. 수취인 또는 발송인 우편물에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여 우편물에 수취를 거부할 때는 집배원 또는 배달업체에게 그 사유를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죠. 이렇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막상 받아보려고 하니까 발송인이 보냈던 내용과 다르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거절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물 손해배상 신고를 접수한 우체국은 우편물류 시스템에 사고 접수 내역을 등록하고 해당 배달 우체국에 검사 조서에 의거 검사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 요청하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신고 사실의 검사입니다. 배달 우체국에서는 손해 사실의 신고를 받았을 때는 집배원 또는 책임지기 수취 거부 우편물의 외장 또는 중량 이상 유무, 우편 관서의 고의 과실 등을 검사하고요. 그래서 누가 한다고요? 신고 사실의 검사. 순서는 아셔야 되는데 신고 사실의 검사는 배달 우체국에서 합니다. 검사. 배달 우체국에서 한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있죠? 이제는 재밌는 사실이 제 유머에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럼 합격합니다. 설명 막 그러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합격합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가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맞는 거죠. 이제 제가 어떤 분 딱 쓰는 순간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저런 말 나오겠다는지 알아요. 금방 아시죠? 배달의 우체국 나왔으니까 배달 우체에서 검사한다니까 당연히 배달의 민족, 배달통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달. 제가 여러분한테 뭘 배달하고 있습니까? 합격을 배달하고 있죠. 사실상 저도 가르칠 적이 오래 있었지만요. 가르치는 것은 1%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건 사실상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하죠. 시간을 같은 공유한다는 느낌이고요. 99%는 여러분의 노력이죠. 여러분의 노력. 전 전달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배달하는 입장. 제가 조사해야죠. 검사해야 되겠죠. 왜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지 가서 점수할까요? 좋습니다. 가서 이렇게 조사해야 왜 점수가 안 나오시죠? 누가 한다고요? 배달 우체국에서 한다고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이 가서 한다. 이게 오답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쉬워요. 배달 우체국을 우체국장 또 다시 또 지방청장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배달 우체국에 가서 직접 배달했던 당사자들이 가서 해보는 겁니다.
손해검사 조서 작성기 등록입니다.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치 거부했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치 거부자에게 입회를 위한 출석을 통지하고 입회하에 검사합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검사하고 이제 잘못됐다면 15일 이내 날짜가 애매하네요. 15일 이내 15일 1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어떤 결정과 관련돼서는 참고사항으로 결정과 관련돼서 대입은 30일입니다. 30일이 결정 기간인데 그보다 좀 빨리 하죠. 15일 이내에 참석하셔서 왜 수령하지 않았는지, 뭐가 불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하겠다 이겁니다. 15일 이내에 수치 거부자에게 입회를 위한 출석을 통지하고 입회하에 검사합니다. 그래서 입회 보시면 개봉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결정입니다. 손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상 청구를 심사하고요. 심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한 것인지, 책임 원인에 제한 이유가 있는지, 책임 원인에 제한 이유가 있는지, 이건 어떤 말입니까?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 만약에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면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해 보겠다. 이걸 심사하고요. 손해배상에 제한 사유가 있는지, 이건 아까 지연배달 사유 같은 게 있었죠?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요. 우편물을 수취한 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우편물이 이미 받은 다음에 또 이렇게 개봉한 후에 이미 다 살필 거 다 살핀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했는지 따져보겠다 이거고요. 청구자가 수취인이라면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것인지, 그래서 청구권자는 발송인과 수취인이라고 했는데 이 수취인이 승인을 청구권이 오류가 없는지 잘못이 없는지 따져봐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만약 이 사람이 승인해주지도 않았는데 발송인이 수취인이 나와서 이럴 경우는 없겠지만 한번 들겠고요. 청구심사가 끝나면 적정한 감정기관의 의견이나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고 손해배상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낸다. 청구인은 금융청구를 통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강의는 생동감이 있죠? 3D, 4D는 아니겠지만 딱딱하지는 않죠? 강의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딱딱하게 그냥 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일 텐데요?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좀 더 강의에 집중하신다. 또 뒤로 가면 칠판에 집중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제가 얼굴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민망할 것 같으니까. 아마 이런 형태의 강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느끼실 겁니다. 딱딱한 것을 될 수 있으면 강의를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렇게 하시고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배달만 하는 겁니다. 근데 배달이 잘 됐는데 제가 또 검사한다고요. 우편물의 처리.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우편물은 반송불능 우편물로 처리한다. 당연히 이해하겠죠. 반송불능 우편물로 처리하고요. 손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청구가 취소된 우편물은 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드리고요. 다시 줘야죠. 신고인에게. 문제가 없다. 수리비용, 배상처럼 일부만 배상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은 우편물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운송, 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손해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기타 법적 사항인데 이게 2008년도에 출제된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편물 발송한 날부터 1년이다. 또 날이 나오잖아요. 손해배상은 이거 뭐라고요? 발송한 날부터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페이지는 언제부터 출자겠죠? 다음 날부터. 페이지는 다음 날부터 출자겠잖아요. 그러나 청구권 언제부터 생긴다고요? 당일부터 그날부터 생기죠. 그래서 페이지는 다음 날부터 청구권은 그냥 바로 생긴다겠죠? 그래서 우편물 발송한 날부터 1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청구권을 하루라도 늦게 해주면 안 되겠죠? 국민 편익을 위해서도. 다만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은 우편물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된다. 그래서 소멸시효라고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안에는 해야 되겠네요. 소멸시효는 5년. 대부분 5년이죠? 5년이니까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펀드에 혹시라도 가입하셨다가 만기가 지났는데 만약에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일단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섬유시에 걸려서 그래서 판매회사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직접 찾아가셔서 달라면 주죠. 여러분 혹시 그 휴면 계좌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휴면 계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통장은 가지고 가면 다시 복잡하게 서류가 다시 돌려주는데 여러분들 한번 뒤져보시면 있죠. 저도 어디 그때 예전에 없어진 주택은행이 있었습니다. 제 국민은행이죠. 주택을 이렇게 가십니까? 대단하신데요? 아픔의 역사인데 주택은행에 주택연금 뭐 있죠? 이런 거 하다가 이거 좀 8천 몇백 원 남았었던 걸 기억하는데 찾으러 못 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가려면 복잡하잖아요. 소멸시효 몇 년요? 5년.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옛날에 무협영화, 중국 무협영화의 대표적인 영화 소오강호라고 있습니다. 소오강호. 소멸시효 몇 년? 5년. 왜 이걸 계속 강조할까요? 다른 법에서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민법, 또 우리 금융쪽, 자본시장법, 기타 법, 우리도 우편과 관련돼서도 일정 부분 우리 자본시장법 따르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5년. 그래서 5년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 소가 멸치를 먹고 손해배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통장 받아보고